사람은 태어날 때 선택할 수 없지만 죽을 때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돈이 없다면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 청구서 한 장으로 인생이 무너진 한 딸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이 나라 장례 산업의 진실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장례식장의 비밀 어머니의 관 속에 누가 누워있나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아마 장례식장이라고 답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때로 가장 시끄러운 비명이 숨어 있습니다. 이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놓친 지 2시간 만에 장례식장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한 채 그녀는 형광등 아래 놓인 서류 뭉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 실장이라고 적힌 명찰을 단 50대 남성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백 번도 더 연습한 듯한 절제된 애도의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편안히 가시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이곳까지 오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기본 3일장 패키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 수해, 염습, 운구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 실장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기본형 150만 원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150만 원이요? 네, 기본 패키지 가격입니다. 물론 고인의 품위에 맞게 옵션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수진을 대학까지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화려한 장례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본으로 할게요. 어머니가 소박한 걸 좋아하셨거든요.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그럼 계약서에 서명만 부탁드립니다. 강 실장이 건넨 서류에는 빽빽하게 작은 글씨들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제대로 읽을 여력도 없이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들도 지인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조용히 사셨고 조용히 가셨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화장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수지는 장례식장으로부터 최종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그녀의 손이 이유 없이 떨렸습니다. 청구서를 펼쳐든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800만 원?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1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기본 패키지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청구서 내역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관 비용 380만 원, 수해 비용 220만 원, 염습 비용 150만 원, 운구 비용 320만 원, 냉동 보관비일 30만 원, 3일간 90만 원, 빈소 사용료 450만 원, 영정사진 보정 및 출력 80만 원, 문상객 다과 및 식사 비용 640만 원, 심지어 위생관리비라는 명목으로 180만 원이 더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청구서를 들고 곧바로 장례식장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실장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강 실장은 여전히 차분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분명히 15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2,800만 원이라니 말이 됩니까? 강 실장이 청구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본 패키지 가격이 150만 원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온 항목들은 모두 추가로 선택하신 서비스들입니다. 제가 언제 추가 선택을 했습니까? 계약서에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강 실장이 태블릿을 켜서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의 서명이 찍힌 계약서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약관들이 보였습니다. 관은 고급형으로, 수인은 명주로, 운구는 특별 차량으로 진행하신다는데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거 선택한 적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 실장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신 순간 모든 약관에 동의하신 겁니다. 다들 이렇게 하십니다. 다들 이렇게 한다고요? 이건 사기잖아요. 사기라니요. 저희는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정당한 대가를 청구한 겁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소비자원에 문의하시든지요. 강 실장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차가운 기운이 실렸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차갑고 계산적인 곳인지를. 그녀는 청구서를 움켜쥔 채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제 2,800만 원이라는 빚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수지는 빈 주차장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울었고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향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청구서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계약서 서명란을 자세히 보니 어머니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3일 전부터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이 서명을 했단 말입니까? 수진의 눈빛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언젠가 거대한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수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서명은 또박또박 정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흘린 채로 글씨를 쓰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다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청구서가 아닌 계약서 원본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보여주세요. 사무실 직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본이요? 이미 전산으로 등록되어서. 종이 계약서요. 제가 서명한 그 서류 말입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보관함을 뒤적거렸습니다. 한참을 찾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본은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전산 등록 후에는 보관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서요. 폐기요? 고작 나흘 전 서류를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규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수진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걷다가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간호사복을 입은 한 여성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입원했던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의식이 있으셨나요? 담당 간호사는 잠시 기록을 확인하더니 답했습니다. 3일 전부터 의식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진통제를 계속 투여했고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셨어요. 그럼 혹시 장례식장 관계자가 병실에 온 적 있나요? 그건 확인이 어렵습니다. 면회 기록에 남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요. 수지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어머니의 이름을 대신 쓴 것입니다. 다음 날 수지는 소비자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과다 청구와 허위 서명 가능성에 대해 신고했습니다. 네,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장례 서비스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거라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서명이 위조된 것 같다니까요. 그 부분은 필적 감정을 받으셔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입증되더라도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냉정했습니다. 수지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다시 장례식장 근처로 갔습니다.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낮에 봤던 그 간호사복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창문을 내리자 여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여성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그런 곳 아닙니다. 조용히 나가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더 파헤치면 다칩니다. 저도 당신도요. 여성은 그 말만 남기고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수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더 파헤치면 다친다. 그 말은 오히려 수진의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이곳에는 분명 뭔가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며칠간 장례식장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와 복도, 빈소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만약 어머니가 이곳에 오셨다면 그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어머니를 대신해 서명했다면 그것도 찍혀 있을 것입니다. 수지는 다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강 실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무슨 용건이십니까? 어머니가 이곳에 오신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계약 과정도 보고 싶고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제 어머니 관련 영상인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법원 영장이 있거나 경찰 요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강 실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인터넷으로 CCTV 열람 절차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요청하기에는 절차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뉴스를 보다가 경악했습니다. 장례식장 화재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놀란 건 화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새벽 2시경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무실 일부가 전소되었습니다. 바로 그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수지는 급히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방차들이 아직 남아 있었고 건물 한쪽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관리실이 탔다고요? 소방관에게 물었습니다. 네, CCTV 서버가 있던 곳이 가장 심하게 탔습니다. 수진의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CCTV 서버. 그것이 가장 심하게 탔다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앤 것입니다. 수지는 타버린 건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그 간호사복 여성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더 파헤치면 다칩니다. 이제 수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에는 감춰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이렇게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밝혀내겠어. 반드시. 세상에는 두 가지 슬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과 그 상실마저 짓밟히는 슬픔. 수지는 지금 두 가지 슬픔을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화재 이후
장례식장은 일주일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수지는 그 사이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2,800만 원. 초등학교 교사인 그녀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담보대출은 어렵고요. 신용대출로 최대 1,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머지 1,300만 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수지는 어머니의 작은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장, 낡은 이불, 낡은 신발. 어머니는 정말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서랍을 열자 낡은 통장 몇 개가 나왔습니다. 수지는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잔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을 보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장례식장 납부 30만 원. 매달 빠짐없이 30만 원씩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10년째.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1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장례식장에 돈을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총 3,600만 원. 대체 왜? 수지는 급히 인터넷으로 장례식장 전화번호를 찾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영업 중단 중이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다시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들어갔습니다. 실장님, 강 실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강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금 영업 중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1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여기에 보냈더군요. 이게 대체 뭡니까? 강 실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대답하세요. 10년 동안 3,600만 원이나 받아놓고 또 2,800만 원을 청구한 겁니까? 강 실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선불 장례 계약 납부금입니다. 선불 장례 계약? 10년 전 따님의 아버지 장례 때 발생한 비용을 분할 납부하신 겁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그럼 어머니는 10년 동안 아버지 장례 비용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왜 또 2,800만 원을 청구한 겁니까? 그건 따님 어머니의 장례 비용입니다. 별개입니다. 수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동안 아버지를 보내드린 빚을 갚으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도 똑같은 방식으로 딸에게 빚을 남기고 가신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계약이 그렇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시든지요. 강 실장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까요? 당신이 돌아가시면 딸도 똑같은 빚을 떠안게 될 거라는 걸. 수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세상은 온통 어둡게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장례식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납부 기한 경과 통지서였습니다. 2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지는 결국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습니다. 겨우 2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나머지 800만 원은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800만 원만 유예해 주세요. 분할 납부라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강 실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전액 납부하시거나 법적 절차를 밟으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 실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사업입니다. 감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수지는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영정 사진을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저는 엄마 장례식 하나 제대로 못 치러드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수진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건 이 시스템입니다. 사람의 슬픔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이 추악한 구조입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어. 수지는 책상으로 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의 이상한 점들, 어머니의 10년 납부 기록, CCTV 서버 화재, 간호사의 경고,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분명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수지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제가 끝까지 밝혀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이 장례식장의 어둠을 제가 직접 세상에 드러내겠어요.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곳을 거쳐갈 수많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수지는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과 이겨야만 하는 싸움. 수진의 싸움은 후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의 과다 청구와 불공정 계약에 대해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허위 서명 가능성, CCTV 증거 인멸 의혹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일주일 후 소비자원으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장례 서비스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신 이상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추가 조치를 원하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수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혼자 알아서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지역 언론사에 제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한 방송국 제보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부당 청구에 대해 제보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수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800만 원의 청구서, 어머니의 10년 납부 기록, 화재로 사라진 CCTV. 하지만 담당 기자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장례식장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다루기엔 약하고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증거는 화재로 인해 CCTV가 불타서요. 그럼 어렵겠네요. 죄송합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수지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부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당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당하는 게 당연하다? 수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다시 장례식장 근처로 갔습니다. 뭔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을 바라보던 중이었습니다. 누군가 조수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6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남성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 운구차 기사입니다. 박기훈이라고 합니다. 운구차 기사요? 네. 며칠 전부터 여기 자주 오시는 거 봤습니다.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역시 그런 일이었군요. 박 기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여기 당신만 당한 게 아닙니다. 네. 이 장례식장은 예전부터 그래왔습니다. 기본 패키지라고 해놓고 나중에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죠. 박 기사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계약서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미리요? 유가족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대충 설명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서에는 온갖 추가 옵션이 다 체크되어 있죠.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 계약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당신은 기본형에 서명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특급형 계약서에 서명한 거죠.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그 계약서 조작을 증명할 수 있는 거요? 박 기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저도 오래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보겠더군요. 그는 스마트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에는 장례식장 사무실 책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쌓인 계약서 뭉치들. 이게 뭔가요? 미리 작성된 계약서들입니다. 기본형, 일반형, 특급형. 모든 버전이 준비되어 있죠. 수진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계약서마다 금액이 달랐습니다. 150만 원, 800만 원, 2,500만 원. 유가족이 서명할 때는 기본형을 보여주고 나중에 특급형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박 기사의 말에 수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진 제가 써도 되나요? 그러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박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만만치 않습니다. 왜 기사님은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박 기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도 여기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5년 전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150만 원이라더니 나중에 2,300만 원을 청구받았죠. 그런데 왜 여기서 계속 일하시는 겁니까? 돈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그 빚을 갚으려고 여기서 일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박 기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걸 막고 싶습니다. 수진은 박 기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진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박 기사가 말했습니다. 내부 회계 장부나 실제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실장이 철저히 관리하거든요. 박 기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누구요? 여기 간호사 중에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전에 당신한테 경고했던 그 사람입니다. 수진은 그날의 간호사를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을 설득해 보세요. 아마 도와줄 겁니다. 박 기사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이미 CCTV 서버를 태워버린 사람들입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기사가 떠난 후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수진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반드시. 세상에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정의는 권력 앞에서 너무나 약합니다. 수지는 박 기사에게 받은 사진을 들고 다시 소비자원과 경찰서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미리 작성된 계약서들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요. 하지만 담당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이 사진만으로는 닭골치기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진술이 필요하고 원본 계약서와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본은 폐기됐다잖아요. 그럼 더 어렵겠네요. 수지는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증거는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며칠 후 수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올렸습니다. 장례식장의 부당 청구, CCTV 화재, 미리 작성된 계약서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장례식장 진짜 답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례 때도 똑같았어요. 처음엔 200만 원이라더니 결국 2천만 원 나왔습니다. 이거 집단 소송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수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의 집에 내용 증명이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장례식장 강철민.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소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수지는 주저앉았습니다. 2,800만 원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5천만 원이라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기사였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기사님, 저 고소당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고당했어요. 박 기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아침에 통보받았습니다. 즉시 해고라고 하더군요. 수지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박 기사까지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차피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박 기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진짜 무섭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올린 커뮤니티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법적 분쟁 중인 사안으로 운영 정책상 삭제 처리라는 안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근무하는 학교에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이 선생,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장례식장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그건 그렇다 쳐도 개인적인 일로 학교 이름을 거론하면 곤란합니다. 학교 이름은 한 번도. 인터넷에 선생 신상이 다 나와 있더군요. 학교명까지요.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분간 조심하세요. 학부모들한테까지 소문나면 안 됩니다. 교장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수지는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선생님 무슨 일 있나 봐. 장례식장이랑 싸운대. 괜히 싸우지 그래. 다들 당하고 사는 건데. 수지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서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너무 무모했나 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나 봐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 맞으십니까?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윤혜진 변호사입니다. 소비자 권익 전문 변호사입니다. 수지는 잠시 멍했습니다. 당신 사연을 봤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사실 저도 장내 산업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케이스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아 보여요. 수진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상대방은 이미 법적 대응에 나섰고 당신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어요? 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네. 끝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전략을 짜야 해요. 전화를 끊고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윤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수진은 긴장한 채 앉았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윤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당신 어머니 말고도 이 장례식장 피해자가 120명입니다. 120명이요? 네. 제가 3년간 추적한 결과예요. 하지만 대부분 증거 부족으로 포기했던 사건들이에요. 윤 변호사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박 기사의 증언, 그리고 당신의 용기가 있다면 이길 수 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각오하세요. 상대방은 더 거세게 나올 겁니다. 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익명의 문자였습니다. 그만두세요. 더 파헤치면 당신도 당신 가족도 다칩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핸드폰을 꺼두었습니다. 협박 문자네요.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되니 캡처해두세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준비되셨죠? 윤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때로 상상하지 못한 과거를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현재보다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윤 변호사는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박 기사의 정식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의 과거 민원 기록들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장례식장에 접수된 민원이 87건입니다. 87건이나요? 네. 하지만 대부분 합의로 마무리됐어요. 돈으로 입을 막은 거죠. 수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끝까지 갑니다. 일주일 후 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진과 박 기사 그리고 다른 피해자 가족 3명이 함께했습니다. 장례 산업의 부조리를 고발합니다. 윤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가족의 슬픔을 이용한 악질적 상술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진은 긴장한 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 2,800만 원의 빚을 남기셨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죽음 앞에서마저 돈을 따져야 하는 이 현실이 잘못됐습니다. 기자회견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 실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내세워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해당 유가족은 계약서에 명확히 서명했습니다. 이는 악의적 명예훼손입니다. 강 실장의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여론은 둘로 갈렸습니다. 수진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계약은 계약이라며 장례식장 편을 드는 사람들.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 변호사와 함께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강철민 실장의 과거를 조사해야 합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했을 겁니다. 수진은 인터넷으로 강철민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봐야 합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 윤 변호사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뭔가 발견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세요. 수진은 급히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윤 변호사는 오래된 신문 기사를 출력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신문 기사는 20년 전 것이었습니다. 윤호전자 공장 산재 사고, 보상금 지급 논란. 수진은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기사 속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만수.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사는 20년 전 공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노동자가 다쳤고 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윤 변호사가 기사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보상금 지급 실무를 담당한 강철민 과장은 이날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철민. 네. 그때 그는 회사의 노무 담당이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산재 보상금 횡령 의혹 기사입니다. 또 다른 기사였습니다. 윤호전자 보상금 일부 누락 의혹. 내부 고발로 드러나. 기사에는 강철민이 보상금 일부를 빼돌린 정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강철민은 이 장례식장을 열었어요. 윤 변호사가 장례식장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업 자금이 3억 원. 노무 담당 과장이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수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보상금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는 공장 사고로 다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 보상금이 강철민의 장례식장 개업 자금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의심될 만한 것이 더 있어요. 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당신 아버지 장례를 이 장례식장에서 치렀죠? 네. 그때 청구된 금액이 3,600만 원입니다. 당신 어머니가 10년간 갚은 그 돈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윤 변호사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보면 기본형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청구는 3,600만 원. 30배가 넘네요. 네. 그리고 이걸 보세요. 윤 변호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장례 때도 똑같은 수법이 사용되었어요. 미리 작성된 계약서, 사후 청구, 모든 게 똑같아요. 수진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강철민은 아버지의 보상금을 가로채서 장례식장을 열고 그 장례식장에서 또다시 우리 가족을 2번 착취한 겁니까? 맞아요.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윤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통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해요. 알고 있어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봐요. 윤 변호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확실한 동기가 생겼어요. 이건 단순한 과다 청구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죄입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관련성이 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알고 계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철민이 누군지 알고 계셨나요? 영정 속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셨을 겁니다. 10년 동안 매달 30만 원을 보내며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혼자 짊어지고 가셨을까요? 수지는 영정 사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끝낼게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강철민,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한 짓,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다음 날 윤 변호사는 새로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횡령, 사기, 배임. 20년 전 사건과 현재 사건을 연결한 종합적인 고소장이었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도 다시 주목했습니다. 20년 전 산재 보상금 횡령 의혹, 장례식장 비리와 연결되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강철민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인했습니다. 20년 전 일은 이미 종결된 사안입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모니터로 강철민의 기자회견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아픈 진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진실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 진실은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철민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수진과 윤 변호사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장례식장 회계장부가 압수되었고 과거 계약서들이 분석되었습니다. 패턴이 명확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최소 80건 이상의 계약서 조작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20년 전 산재 보상금 횡령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사가 수진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수진 씨,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최옥분 씨가 10년간 납부한 3,600만 원 말입니다. 네. 이 돈의 납부 경위를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장례 당시 최옥분 씨는 강철민 실장과 직접 만났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날의 대화 녹음 파일이 남아 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녹음이요? 네. 강철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해둔 것 같습니다. 검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낡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실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강철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20년 전 우리 남편 보상금 건에 관련되어 계셨던 거요. 수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건 강철민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대신 부탁이 있어요. 우리 딸한테는 부담을 주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남편 장례 비용 제가 10년에 걸쳐 갚겠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제가 죽으면 우리 딸한테는 제발 기본 비용만 청구해 주세요. 녹음이 끊겼습니다.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강철민이 누군지, 무슨 짓을 했는지. 하지만 어머니는 따지지 않고 오히려 거래를 제안하셨습니다.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철민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10년간 성실히 납부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요. 검사가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은 오히려 당신 어머니의 장례에서 2,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더 있습니다. 검사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 강철민과 또 한 번 만났습니다. 네.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강철민과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검사가 병원 면회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어요.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셨다는 겁니까? 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강철민은 어머니가 의식이 희미한 상태인 걸 알면서도 특급형 계약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수지는 의자를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녹음되어 있어요. 검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실장님, 약속.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리 딸한테는 부담 주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강철민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도 불쌍한 사람이니까. 녹음이 끊겼습니다. 수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철민을 용서하려 하셨습니다. 불쌍한 사람이니까. 수진이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왜 엄마는 저런 사람을 불쌍하다고 하신 거예요? 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강철민의 과거가 밝혀졌습니다. 검사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는 20년 전 회사로부터 보상금 횡령 누명을 쓰고 해고당했습니다. 누명이요? 네. 실제로 보상금을 횡령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그저 실무 담당자였을 뿐이고요.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쫓겨났죠. 검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세상에 대한 분노로 비슷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이 당한 부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준 겁니다. 수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려 했던 거죠. 강철민도 피해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게 정당화되나요? 물론 아닙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연이 있든 범죄는 범죄입니다. 수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검찰청을 나오며 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용서하려 하셨을까요? 아마도 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복수가 아니라 치유를 원하셨던 것 아닐까요? 치유요? 네. 강철민도 우리 사회도 모두가 치유되길 바라셨던 거죠.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저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렸어요. 그렇습니다. 윤 변호사가 인정했습니다. 때로 선의는 아기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길 때가 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 사람을 용서하려 하신 거예요? 엄마는 10년 동안 빚을 갚으며 사셨잖아요. 영정 속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용서가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엄마,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녀는 영정 사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저는 엄마만큼 착하지 못해요. 수진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수진이 원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 컸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이제 그 사랑의 무게를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용서와 정의 사이에서 우리는 때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평생의 짐이 됩니다. 한 달 후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진과 윤 변호사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철민은 장례 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를 조작하고 유가족에게 과다 청구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수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또한 20년 전 산재 보상금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도 일부 인정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에게 총 1억 2천만 원의 배상을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겼습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강철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그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철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용서하려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 용서를 배신했습니다. 강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수지는 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서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복수가 아니라 변화를 원하셨던 거죠. 수진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례 산업 전체가 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수진은 윤 변호사와 함께 걸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용기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일단 엄마께 다녀와야죠.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수진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강철민은 처벌받았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배상받게 됐어요. 수진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기고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보여주신 용서를 저는 끝내 할 수 없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엄마를 지켰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법원 판결문과 배상금 입금 확인서였습니다.
요양비 다 정리됐어요. 이제 엄마도 편히 쉬세요. 수지는 서류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미안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수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돌아서서 걸으며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아이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뉴스에서 봤어요. 수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은 진짜 용감하신 것 같아요. 고마워. 근데 선생님, 무섭지 않으셨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 정말 많이 무서웠어. 그런데도 싸우신 거예요? 응.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오랜만에 집에서 편안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청구서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협박 문자를 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 방. 서랍을 열자 낡은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어머니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은 때로 부조리하지만 너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씩 나아진단다. 엄마는 용서를 선택했고 너는 정의를 선택할 거야. 둘 다 옳은 길이란다. 사랑한다. 우리 딸. 수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수지는 윤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래 산업 개선을 위한 시민 모임 출범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돈을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수진이 선언했습니다. 투명한 가격 공시, 표준 계약서 사용,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방청석에서 박 기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의 용서를 이어받을 순 없지만 엄마가 바라셨던 변화는 만들어갈게요. 영정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엄마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수지는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긴 싸움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함께했고 함께 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녀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어머니가 꿈꾸셨던 그 세상을 만드는 것. 수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장래 산업 개선 방안 1차 제안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수진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이 함께 듣고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사연 에피소드 주제를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관련 내용을
각색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